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박통철 본부장님이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수학을 해가지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기왕에 이 수학이 나왔으니까 저도 수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수학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수학과 교수가 많습니다. 수학과 교수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아니, 수학하고 경제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경제 이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산수 문제 하나. 어떤 영감님이, 어떤 어르신이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들이 셋이 있어. 장남, 중간, 차남, 그리고 막내.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가 17마리예요. 소가 17마리요. 그런데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살았으니까 장남에게 2분의 1을 주어라. 2분의 1을 가져라. 차남은 3분의 1을 가져라. 막내는 맨날 지금까지 놀기만 했으니까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나눠가져야 돼, 이거? 어떻게 나눠가져야 돼? 저것을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나눠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세 형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허연 저 같은 영감탱이가 지나가다가 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뭘 그리 고민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영감님, 소를 때려 잡아먹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허, 그런가. 그러면 내 소를 하나 갖게. 내 손을 하나 갖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 그러면 큰 아들은 몇 마리 가져요? 9마리.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6마리. 예? 2마리죠? 2마리. 합하면 딱 나눠 갖고 자기 소 끌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산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름다운 이 부인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산수인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산수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다 잊어버렸거든, 그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간단해요. 이걸 플러스 해봐요. 플러스 하면은 1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값이 1이어야 전체를 나눠갖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18분의 17이에요. 그러니까 1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여기 계시는 서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면요, 돈을 버시는 게 애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애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지금 돈 찍어내고 있죠. 돈을 사정없이 찍어내요. 말은 좋죠. 퀀티테이티브 이징, 양적 완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경제정책을, 거시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정책이고 또 하나는 금융정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현재 재정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워낙 심해. 워낙 심해서 미 연방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시 지금 더 많은 적자 재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정책으로 거시경제를 조정해야 되는데 금융정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자. 우리 중앙은행이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매달 또는 매 분기에 이자율 조정을 하죠. 0.25, 3.25%니
그걸 가지고 국내 거시경제 이 변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실질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움직여 가지고 거시경제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찍어내. 양을 늘려. 돈의 양을 늘려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에 돈을 대주고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들어서면서 우리도 찍어내자고 돈 찍어내고 있죠 지금. 일본은 이미 2003년도경에 이자율이 0%가 됐어요. 0%. 일본이 재정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커요. GDP의 250%가 지금 재정적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무디스라든가 이런 세계 신용평가 회사에서 일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게 재정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으로 일본도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어.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 돈 맡기려면 돈 내고 돈 맡겨라. 이렇게 되면 누가 맡기겠어요 그걸. 자기 집에 놔두지. 그러니까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한정 찍어내기로 했다는데 지금 워낙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엔화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무역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돼. 예를 들면 1달러에 1,200원 환율이었다면 우리 기업이 1달러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아서 1달러를 가져오면 한국은행에서 얼마 바꿔줘요? 1,200원 바꿔줘요. 근데 요게 1,1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100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해봐야 채산성이 안 맞아. 그러면 채산성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수출 가격을 올려야 돼. 수출 가격을 올리면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러면 수출이 덜 돼요. 지금 엔화가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우리 한국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자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 찍어내고 일본 돈 찍어내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찍어내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찍어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 돈으로 한 350조의 적자 재정을 하겠다. 그 말은 세금 거둔 것보다 350조 찍어 쓰겠다. 그 말이에요. 돈 찍어내겠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응? 다시 말하면 금년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매출이 뭐 2,350억, 약 2,000억이라고 합시다. 2,000억이라고 하면은 35%가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총 얼마예요? 700억이죠. 700억. 700억 원이에요. 700억 원인데 이 700억 원이 풀려나가면 국민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승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승수, 즉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원을 벌었어요. 1,000원을 벌어서 800원을 쓰고 200원을 저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200원이 저축이 되고 1,000원을 벌어서 800원을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800원이 누군가의 소득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여사장님이 1,000원을 벌어서 앞에 구멍가게에서 두부 800원짜리를 샀다면 이 800원이 이 두부가게 주인의 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800원을 번 두부가게 주인은 다시 여기서 80%를 썼어요. 88은 640원을 쓰고 640원을 썼다면 콩나물 가게에서 640원 콩나물을 샀다면 그건 다시 콩나물 가게 주인의 640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것이 저축으로 다 빠질 때까지 계속돼요. 국민경제에서 계속 순환돼요. 이렇게 서큘레이션 됩니다. 요것을 그러니까 1,000원이 결국은 국민 전체적으로 얼마의 소득이 되느냐 하면은 1,000 플러스 800 플러스 640 플러스 계속돼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0.2 이런 식이 돼요. 맞죠? 0.2. 요게 이제 요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전부 합해주면 그 골치 아픈 무한 등비급수가 됩니다.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00억이면 700억 곱하기 1 마이너스 MPC, MPC는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1 이렇게 돼요. 이게 MPC가 0.2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면은 20% 저축하고 80% 쓴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이 서민들은 약 0.8 정도 돼요. 80% 써요.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다 쓰실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도 80% 20%는 저축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값이 0.2, 이 값이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5.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축은 돈이 도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돈이 저축입니다. 저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700억의 수당이 나가면요. 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500억이 됩니다. 3,5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GDP가 연간 한 1,200조 되는데요. 1,200조 정도 되는데 1,200조가 조금 넘어요. 한 300조 되는데 그럼 우리 돈이 1,300조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1,300조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계속 도니까 그래요. 그렇죠? 돈이 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돈이 돌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그것이 GDP예요. 그것이 국민소득이라고. 그런데 700억이 풀려나가서 3,500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건 승수가 100% 작동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0.8을 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의 1에 가까운. 다 써. 다 써야 돼. 다 쓰고도 모자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3,000불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통계는 조금 이따 나와요. 한 8월쯤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가계산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한 23,000. 이걸 2만 불, 평균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로 잡으면 2만 불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한 15,000 되죠? 15,000. 다시 말하면 15,000명에게 국민 평균 소득의 일자리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3,500억이 어딘가 풀려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 환경이 좋지 않고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애국하는 길은 방에 앉아서 국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열심히 뛰어서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게 최고의 국자예요. 그래야 국방도 하고 활동 못하는 분들에게 복지금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즉 생활력이 없는 분들에게 어떤 장애라든가 또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국가가 공적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깨지면서 국가 경제 성장이 점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국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일즈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파는 것이다. 자신의 인품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도 소비자, 그걸 처음 보는 고객은요, 그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무리 애터미 시스템이 훌륭하고 선한 기업이라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우선 이 인상을 갖느냐, 그걸 구원하는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가져요. 아, 저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신사숙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자, 우선 슬라이드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네, 성공함수와 미래창조. 함수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골머리가 좀 아프시기 시작하지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함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즉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공함수인데요. 간단합니다. R을 소득으로 하겠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면은 소득은 X, Y, Z의 함수인데, X는 여기 자기 노력이고 Y는 주변의 협조, 주변의 도움이고 Z는 운이에요. 요 셋 중에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결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주변이 도와줘도 재수대가리 없으면 안 되는 건다 그 말이에요. 재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애터미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으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 앞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운은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누가 그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운이 있고 없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운이 있다면은 그것은 Z는 1이 됩니다. 상수항 1이 되니까 이제 성공함수는 자기 노력과 주변의 도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요 함수가 가산형으로 되어 있을까? 승산형 곱하기, 이거 더하기고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면, 또는 자연현상이나 인간관계에서는요, 가산형이 거의 없어요. 승산형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필요 조건인데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소득이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산형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은 내 노력이 10이고 이거 0이어도 소득은 10만큼 나온다. 이게 가산형이에요. 플러스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주변은 자기 파트너 스폰서뿐만 아니라 회사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재수도 더 어렵게 없다. 그런 경우에 소득이 생기느냐? 소득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된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이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 최소위로 법칙이 작동합니다. 최소위로 법칙이라는 것은 독일의 이 화학자이자 이 생리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한 건데요. 이 양반이 어떤 식물 실험을 하는데 환경이 좋은 곳에 식물을 심고 환경이 나쁜 곳에 식물을 심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환경이 좋은 곳에 심은 식물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식물이 더 잘 자라.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식물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부족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상 비료의 3요소를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개 중에 질소와 인산은 굉장히 많은데 칼륨이 적다면은 식물은 가장 작은 칼륨의 양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정된다. 그런데 이 양반이 바로 모든 생명체는 그 성장이 가장 작은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최소위로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여기가 이게 아무리 높아도 이 물의 양은 가장 낮은 판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높은 거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폐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심장도 튼튼해. 심장도 튼튼해. 신장도 튼튼해. 근데 위장이 나빠. 위장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은 튼튼한 장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장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쇠사슬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은 100톤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는 50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쇠사슬의 강도는 플러스로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된다. 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쇠사슬의 강도 전체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명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간이 생명 유지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호흡, 두 번째는 물을 포함한 음식, 세 번째는 배설. 이것도 플러스 함수가 아니고 곱하기 함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호흡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생명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셋 중에 하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예요. 이것이 영의 행포인데요. 어느 하나가 0이 되면 다른 숫자가 아무리 커도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의 함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변수가 독립변수가 X, 자기 노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기 노력이 없이는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운이 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란 것은 움직이고 주변의 도움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노력이라는 것은 꼭 공부입니다. 이제 공부라는 말만 나오면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가슴, 육체인데 이 공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 공부.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머리 공부예요. 여기까지 오신 게 몸 공부예요.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공부를 하는 것은 뭔가 지식을 축적해야 되고, 근데 지식을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식을 축적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 공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마인드예요. 도덕성이라든가 성실성, 인내심, 용기, 열정,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하는 데는 3초도 안 걸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3초도 안 걸려요. 3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부자 돼야지. 1.5초밖에 안 걸리죠. 그런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은 건강, 그리고 근면성, 실천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마음 공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우선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머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몸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이다. Attitude, 태도는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은 당신 마음가짐이 뭐냐 그런 거거든요. 요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폴 마이어라고 하는 기업인이요. 이 양반이 산에 올라가서 Attitude everything 이렇게 됐거든요. 이 양반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이 양반은 지금 세계 100대 기업,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퇴하고 결국은 집세를 넣을 돈이 없어요. 렌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아니 고급 승용차가 깜짝 놀라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고 이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말이지. 나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처럼 건강보험이 국가적으로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 세일즈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계속 낙방. 왜? 이 사람이 말더듬이야. 키는 적은 데다가 학력은 고졸에다가 보증을 아무도 쓸 수 없는 노숙자에다가 거기다가 말더듬이까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사장님이시라면 뽑겠어요? 가서 인터뷰를 하면 낙방이야. 처음에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3주 만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7개 회사를 전전하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폴 마이어는 자기 결심이 있죠. 나는 나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 결심.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인터뷰에서 쫓겨날 때마다 거기서 말을 했어요. 인사부장님, 금방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그랬죠. 근데 58번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단 1년 만에 보험 세일즈왕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7살에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최연소 백만장자로 기네스북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게 노숙자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게 SMI입니다. 성공 동기 연구소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마음가짐이 전부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테크닉은 그때그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이게 뭡니까? 무슨 암시라고요?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암시.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어제 인생 시나리오 쓰셨죠? 흐리멍텅하게가 아니고 삐비들이 생생하게 내가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걸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미진 상상하고, ardently desire,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나는 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나는 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게 해주겠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sincerely believe,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가 한 노숙자가 세계 100대 부자가 된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진지하게 믿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sincerely,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내 부모님의 여생을 충분하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살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해주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인수제스카리 액트 오픈이죠. 그렇게 꿈만 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상이 되고 몽상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면.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데 폴 마이어가 또 밑에 다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요렇게 하는 것은 3초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요 마음을 먹는 건 3초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행동을 옮겼잖아요. 무려 57번을 거절을 당해서 말더듬이라고. 그런데 58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기와 열정입니다. 뭐 학력이니 경력이 아무 필요 없고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되는데, 이 용기와 열정이 있어야 몰입이 가능해요. 몰입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와 열정, 몰입은요, 역시 또 간절함의 함수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했다는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패션, 열정이죠. 열정은 미친 듯한 열정이에요. 패션은. 디자이어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요. 이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성공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석세스. 이 석세스 아카데미잖아요. 이 성공 사관학교예요.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이런 거. 그래서 I'm confident in myself.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자기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고 자기 충족적 애언이고 자신자 인력선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 명심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도 그를 믿어준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상급자는 일을 시킵니다. 글쎄요, 그런 부하기는 일 안 시켜요. 저는 못 해내거든. 그거. 따라서 이렇게 이 총각이죠. 이 총각처럼 이 석세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I'm confident in myself.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 애터미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결코 혼자 성공 못합니다. 결코 못해요. 네트워크, 이 휴먼 네트워크니까 인간 그물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고 학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물코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 그물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미래창조.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결심이. 그런데 미래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피터 드라커. 이냐면 저명한 20세기의 가장 영감이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95세까지 피터 드라커 대학원에 그 학교에서 대학원 이름을 아예 피터 드라커 대학원으로 바꿨어요. 거기 경영학 교수를 했고 95세까지 책을 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맞는 것 같죠? 자,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얘기예요. 앨런 케이는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는 수많은 현자들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양반들입니다. 드러커, 앨런 케이, 토플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인데 요게 임금소득과 자유업, 요것은요 자유업, 자영업이든지 이런 것은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됐건 회사원이 됐건 그 회사나 공무원으로서 일하지 않으면 봉급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봉급이 제로가 돼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런데 노동이 끝나면 따라서 소득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저축을 해서 여기에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큰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게 전부 자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자본에서 소득이 나옵니다. 은행에 많은 저금이 있다. 즉 100억의 저축을 해놨다. 그게 이자 4%만 하더라도 얼마가 나옵니까? 한 달에 한 4천만 원 나오죠. 그 정도면 쓸만하죠. 그게 자본이에요. 그 은행에 저축된 100억이 자본이니까 이건 내가 뭘 하건 잠을 자건 놀건 휴일이건 크리스마스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업소득은 비즈니스 소득은 잘 아시죠? 자, 이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장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주는 그게 시스템 소득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소득이 생길 때 여기에 저축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 가지고 노후에 이걸 생활자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연금도 여기 자본소득에 속합니다. 연금도
자기가 근로세대에서 계속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받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연금성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예요. 45%가 빈곤해요. 이번에 대선에서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됐죠. 노인의 45.1%가 빈곤층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노인에게 한 달에 국가에서 20만 원 주다가 30만 원 줬다. 빈곤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돈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빈곤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있어. 내가. 65세 또는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퇴직하고 나면은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지만 오라는 데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런데 그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농경세대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만큼의 국력을 키우는데 최고로 고생 많이 하고 귀한 분들이거든. 근데 자식 가리키고 부모 봉행하다 보니까 이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듣고 보니까 이게 집안 하나 덜렁 있는데 돈이 없어. 이게 지금 하우스푸어죠. 하우스푸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학력, 경력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애터미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다른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물건을 사야 돼요. 진입비라고 하는 거죠. 매월 물건을 사야 돼.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베란다에 점점 물건 높이가 올라가죠. 나중에 밖에 안 보여요. 물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빚만 져.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본, 무점포, 진입의 자유, 월간 유지비 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은.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제 노세에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의사해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나 자기 부인에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애터미는 상속이 됩니다. 지금 상속받아서 하는 사람 제법 많죠 지금.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고라든가. 자,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빈곤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의 강을 건너주는 게 아니고 건너도록 해주는 다리이지 업어서 건너주지는 않는다.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향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놔줬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자기가 해야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예요. 자,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폴마 이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왜 실패하느냐?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뒀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시다 고노스케는 제가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양반은 천만 노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여론조사하면 과거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 그럼 마시다 고노스케 1등 나와요. 1등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자서전에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3가지 조건이요. 어느 하나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왜냐하면 형제가 9인데다가 막내에다가. 그래가지고 꼬맹이 때부터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했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을 데려다 썼다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게 어떻게 성공의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가난했다. 가난한 게 무슨 너무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해봤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이 양반 폐병 걸렸어. 폐병 환자. 그 당시 폐병이 어떻습니까? 죽을 병이죠. 나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조심했고 혼자 일하려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하지 못한 게 세 가지 조건이 성공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실패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양반은 이걸 성공 조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쓰시다 고노스케. 토마스 에디슨, 로스페로. 로스페로는 대통령 출마까지 한 양반이죠, 미국에. 고집이 무지무지 세가지고 로스페로가 출마하는 바람에 빌 클린턴이 당선됐어요. 상대방 표를 갉아먹어버린 바람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힐, 바로 이 성공학의 대가지요, 이 양반. 그 다음에 탈무드. 다음 빈스 롬바르디. 빈스 롬바르디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풋볼 있죠, 풋볼. 아메리칸 풋볼. 요 공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공 가지고 뛰고 들이받고 3만 원 한 놈들이 그런 거 있죠. 그게 처음 생겼을 때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어요. 풋볼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승률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요, 10번 경기를 하면 9번 지는 팀이었어요. 겨우 한 번 이기는 팀이었어요. 이 팀의 감독을 맡아가지고 슈퍼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연 2년 연속 우승을 해버린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 10%밖에 안 되는 것을 90% 노력으로 100%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요, 빈스 롬바르디가. 그 뒤에도 5번을 일이 슈퍼볼에 우승을 해버려요.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 신념으로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을 지도해서 승률 10%밖에 안 되는 팀을 100%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분들입니다. 처칠. 이 양반이 나폴레옹 힐이고 이 양반이 빈스 롬바르디입니다. 마시다 고노스케고 폴 마이어, 에디슨, 로스 페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결론이 요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즉각 시작하라. 따져볼 사람은 마음속으로 따지고 즉각 시작하라.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1%도 안 된다. 작심 삼일이죠. 그 다음에 연합, 투게더, 같이 하라.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재심합력이라고 되어 있죠. Super Synergy of United Heart.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집단지성이 여기서 나와요. 두 아던트리. 간절한 마음. 이게 아주 마음 공부인데요.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사회에 봉사하겠다. 내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나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Success.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런 것들인데 전부 설명을 한 겁니다. 팀워크 이런 것들이 있죠. decision making, 결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하늘에 별이 있고 여기에 사다리, 성공이라는 별이 있고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 가지고는 이 별을 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다리는 자기가 올라가서 따야 됩니다. 이렇게 재심합력으로 가지런할지 했자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야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강남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자,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까 아침에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 암시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될 때까지 자기 암시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될 때까지 자기 암시를 하면 그게 또 된답니다. 된대요.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